그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그죠? 그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이 시기를 세 번째 파트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부제로 독일 주도의 유럽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약간 어폐가 있어요. 이그 세 번째 파트를 다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독일이 주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주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약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완전히 주도력을 발휘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제목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제목을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독일 주도의 유럽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왜 독일 주도의 유럽이냐? 독일이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보다 훨씬 커졌고 그래서 프랑스보다 앞서서 유럽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유럽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한 나라가 갑자기 커지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죠. 특히 독일처럼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벌써 역사적으로 뭐 한 반세기 가까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주변 나라들은 항상 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이웃을 침략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그 경각심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자신이 커짐으로써 통일이 됨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이 갖고 있는 그 위협감, 경각심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던 것이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독일이 우리가 통일을 했지만 주변 나라를 지배할 만한 그런 그 확장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독일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유럽의 한 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증거가 필요했겠죠. 그 증거는 뭐냐 하면은 독일이 가장 아끼는, 가장 자신의 성공적인 그 어떤 성과물이라고 생각했던 도이치마르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유럽 통합의 역사를 보면 1990년대까지 한 1970년대부터 세계 통화 질서가 좀 어지럽게 됐거든요. 혼란스럽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유럽도 하나의 화폐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많이 했고 특히 프랑스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독일이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독일은 우리는 도이치마르크라는 굉장히 건전하고 탄탄하고 강한 화폐가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반대를 해왔는데 1990년 통일을 하는 그 마당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얼만큼 여러분들과 화해하고 화합하려고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이치마르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도이치마르크 100마르크 화폐를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 인물은 19세기 클라라 슈만, 그죠? 음악가 클라라 슈만의 모습이 나와 있고 이 독일의 도이치마르크라는 거는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독일의 경제적 성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역사라는 게 재밌습니다. 독일은 1920년대에 세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굉장히 막 물가가 엄청나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1949년에 이 도이치마르크를 만들고 나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죠? 물가 상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라는 그 생각을 갖고 보수적으로 이 화폐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마르크의 가치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한 가치의 마르크. 이제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화폐를 만들어서 같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유럽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여러분과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 통일을 하는 그 시기를 전후해서 독일이 오케이, 우리도 도이치마르크 포기하고 유로화를 채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합니다만 99년이 되면 유로라는 화폐가 완성이 되고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베넬룩스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기존의 화폐, 기존에 있었던 프랑, 마르크, 리라, 페세타, 뭐 길더 이런 그 기존의 화폐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의 화폐로 모으는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은 어디서 오느냐? 자, 독일하고 프랑스가 유럽을 추진하면서 음, 보여주었던 일종의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포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희생은 아니었는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도이치마르크를 포기한다는 것이 큰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이 통일되면 또 주변 국가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죠. 알아, 우리는 같은 공동체,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를 형성한다. 보여주는 것이고, 또 새로운 회원국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95년이 되면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국가들이 들어오는데 오스트리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죠. 그리고 뭐 민족을 굳이 따진다면 혈통을 따진다면 독일하고 다를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독일어 사용자들이 많아졌고 독일 혈통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졌고 또 스웨덴, 핀란드도 독일의 어떤 영향력, 무게, 문화적 힘 이런 것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하고 독일을 보면 프랑스는 대표적 카톨릭 국가죠. 독일은 뭐 독일은 카톨릭과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지역은 카톨릭이 많습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공존하는 지역인데 두 개를 다 동시에 갖고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독일은 루터의 나라고 루터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예를 들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는 전부 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루터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일부 지역하고 굉장한 친밀도가 높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95년에 스칸디나비아로 좀 유럽이 확장되고 오스트리아가 더해짐으로써 독일의 무게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유럽이 독일은 통일을 바로 해버렸지만 동유럽의 많은 공산권에 있었던 나라들은 이제 소련군이 철수함으로써 일종의 지정학적 공백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련이 지배했던 지역에서 일종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럼 동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면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독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그 이런 계획 경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갈 것이냐? 이런 그 갈림길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유럽이 일종의 닷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많은 지원금을 미끼로 던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들은 민주화에 성공하고 시장 경제를 제대로 채택한다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는 미끼를 던진 것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미끼지만 사실상 일종의 전망, 그죠? 퍼스펙티브를 준 거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던져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민주화에 성공하고 시장 경제를 제대로 확립한다면 우리가 회원국으로 받아주겠다라는 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90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는 90년, 91년
붕괴가 되고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 시기가 지나면 2005년, 2007년이 되면 동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 3국,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그다음에 지중해 아주 작은 섬나라인 뭐 키프로스, 말타 이렇게 해서 10개국이 대거 유럽에 그, 그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10개국 플러스 2, 그러니까 12개국이죠. 그럼으로써 유럽이 28개국으로 늘어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동유럽으로 크게 확장이 됨으로써 유럽의 지리적 중심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그 회원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리적 중심도 어찌 보면 독일을 그 독일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한 독일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유럽 내에서 뭐 빅4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일 강대국 네 나라, 비슷비슷한 비중을 가진 네 나라였는데 그것이 서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 네 나라가 인구도 그렇고 뭐 나라 규모,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특히 유럽 연합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투표할 때 비중을 보면 네 나라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그 균형이 깨진 것이죠. 독일은 제일 큰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빅3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가 이제 그 바로 밑에 독일 밑에 있는 세 나라의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이 독일로 갔다. 그다음에 독일도 자신의 수도를 이 서쪽에 있는 본에서 좀 더 동유럽에 가까운 베를린으로 옮겼다. 이런 그 변화를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연합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각 나라마다 투표할 때 비중이 있습니다. 그 비중이 독일이 16.5%로 과거에는 비슷했는데 12%대였는데 16%대로 독일이 올라갔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프랑스 12.9, 영국 12.4, 이탈리아 12%그 밑에 이제 빅4 다음에 오는 것이 스페인인데 한 9% 정도 됩니다. 스페인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 좀 적은 거죠. 브렉시트 이후 최근에 영국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딴 나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올라가는데 독일은 18.5% 정도까지 올라갔고 프랑스가 15%, 이탈리아가 13.7%, 스페인이 10.4%.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빅4, 그렇죠? 10%가 넘는 나라들을 빅4라고 따질 때, 근데 그 빅4 안에서는 20%에 가까운 독일하고 10% 정도 수준인 스페인하고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독일 주도의 어떤 유럽이 됐다라는 것이고, 유럽에서 이제 많은 투표를 할 때, 뭐 제도적으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많은 투표를 할 때 이걸 다 합쳐서, 인구수를 합쳐서 65%가 넘어야, 유럽 전체 인구의 65%가 넘는 표가 모여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독일 주도 이야기 시작하면서 주도할 만한데 별로 하지는 않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독일은 여전히 과거 부담.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막 나아갈 경우에 항상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독일이 다시 뭐 나치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비난에 항상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대 그런 사례를 실제 봤어요. 그 그리스가 이제 유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그 돈을 빌려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거니까 그리스에서는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독일이 뭐 나치 독일이냐, 히틀러의 독일이냐, 그다음에 이제 메르켈을 히틀러처럼 표현하는 그런 그 잡지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라는 건 사실 벗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과거가 여전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독일은 그 브렉시트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고, 왜냐하면 독일의 입장에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좀 어떤 균형을 찾고 자신의 전략을 펴고 이런 것이 훨씬 편했는데, 영국이 사라져 버리면 사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독대를 해야 되는, 그죠? 두 나라가 책임을 온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독일은 프랑스에 비해서 많은 경우 이 그 밀리는, 그죠? 밀린다는 표현이 너무 단순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통성이나 설득력이나 뭐 과거 역사의 부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프랑스하고의 독대에서는 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계속 있기를 바랬는데, 영국은 결국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앙겔라 메르켈의 그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독일 수상 역할을 했고, 뭐 유럽의 제일 오래된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지도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앙겔라 메르켈은 2015년 그 시리아 난민 사태 때 난민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독일의 어떤 역사적 부담을 더는 그런 중요한 저는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의 독일이 아니고 난민을 수용하는 독일.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뭐 혼란도 있었고 합니다만, 역사가 기억하고 역사에 오래 남는 거는 아마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이 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2020년에 가까워지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이제 몇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유럽 속에 프랑스가 큰 주제이기 때문에 유럽은 결국 지난 30년 동안 독일에 밀렸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히 잘 성공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라는 그 제도적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독일이 갖지 못한, 뭐 독일이 뭐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강하지만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목소리 이런 거는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제도적 힘이 크다라는 것이고,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의 조용한 리더십에 비해서 프랑스는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랑드는 좀 예외지만 사르코지라든지 마크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유럽의 차원에서 독일이 중심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은 프랑스를 끌어안고 함께 가야지만 무엇인가를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유럽은 프랑스, 독일의 힘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두 나라의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특히 영국이 빠진 다음에는 더더욱 명확하게 됐죠. 두 나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6개국이었을 때는 오히려 독일, 프랑스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반대를 한다든지 뭐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러면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회원국이 27개국, 28개국이 돼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의 각각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목소리가 역설적으로 커지는 그런 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6명이 회의할 때는 룩셈부르크 인구 4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의 총리도 6명 중에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27명의 국가 원수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사실 폴란드, 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 국가 원수가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은 27분의 1인데, 프랑스나 독일의 목소리는 어찌 보면 더 강화가 되는, 그죠? 뭔가 결론을 지을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더 강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2010년대 유로의 위기나 또는 지금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 보면 역시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 잡기, 유럽을 이끌어 나가는 힘을 발휘하고 있고, 프랑스는 뭐 상대적으로 남유럽 쪽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은 북유럽, 죠? 스칸디나비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이런 또 나라들, 부자 나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근데 결국은 유럽이 둘로 나눠지지 않으려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서로 협의해서 하나의 어떤 협의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모양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마크롱 대통령 30대 대통령이 되고 지금은 이제 40대가 됐죠. 마크롱 대통령 모습을 가져와 봤고요. 나오는 말 결론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주제로 잡은 시기, 그러니까 유럽 통합의 시기를 놓고 본다면 프랑스는 70년 전, 그러니까 1950년대 만든 그 유럽 통합이라는 지렛대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세계 정치에서 유럽이라는 이야기를, 유럽에 대해서 유럽연합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럽에 대해서도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어느 나라를 생각하느냐? 프랑스, 독일. 두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는 프랑스도 지렛대 효과를 보는 것이고, 독일도 지렛대 효과를 보는 것이죠. 영국은 반면 스스로 소외를 시킴으로써 독일, 프랑스의 무게를 더 키워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인구 측면에서 프랑스란 나라는 중세 때 제가 유럽의 4분의 1이라 그랬죠. 근데 1800년대부터 보면 프랑스는 뭐 상속법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프랑스 사람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신기하게도 굉장히 빠른 1800년대부터 인구가 서서히 그러니까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인구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면은 영국이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프랑스를 추월하고 그 전에 러시아가 있었습니다만 러시아는 뭐 워낙 큰 나라니까 독일이 또 인구가 늘어나서 프랑스를 추월하고 20세기가 되면 이탈리아마저도 프랑스의 인구를 따라잡는 그런 모습인데 20세기 후반부터는 프랑스가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탈리아를 따라잡았어요. 그 다음에 영국도 따라잡았고 인구학자들의 그 예상에 의하면 2060년이 되면 독일을 추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6,6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2060년 앞으로 한 40년 뒤면 거기에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늘어나서 7,500만 명이 될 것이고 독일은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프랑스는 늘어나는데 2060년이 되면 프랑스가 독일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구가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이제 따로 나왔죠. 러시아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인구가 한 1억 5천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인구는 프랑스와 독일 인구 합한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소련 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그런 것이고 결국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 그다음에 역동성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여기 경제 역동성, 사회적 안정성 문제를 다뤄봤습니다만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적 역동성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사회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이민자도 적고 그러면 사회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역동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그 안정성을 가질 것이냐 이런 그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그죠? 서로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프랑스는 이제 굉장히 이민사회적 성격을 갖기 시작했고 20년, 20세기부터 독일은 이제 단일민족의 신화, 단일민족의 안정적 사회를 유지를 하다가 독일도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90년대부터는 이제 행태를 바꿨습니다.
좀 더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독일도 완전히 프랑스식의 이민 사회로 가서 인구의 그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민 사회와 단일 민족 사회를 적어 놓은 것은 우리 동아시아, 그죠? 그것이 뭐 한국이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일본이 되었건 동아시아는 단일 민족 사회 사회적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민 사회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뭐냐 하면은 경제적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거죠. 사회적 안정성은 유지가 될 테지만 어찌 보면 너무 유지가 돼서 안정 정도가 아니고 침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사진은 프렌치 패밀리 아이가 셋이나 되는 프렌치 패밀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실제로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이민 플러스 이제 그 가족 정책 덕분에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낳는 유럽적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낳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프랑스 사람들은 거기에 우스갯소리 삼아서 희망을 많이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에서 프랑스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될 것이고 유럽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농담만은 아니죠. 자, 그래서 뭐 한 1시간 반 남짓 한 시간 동안 제가 유럽 속의 프랑스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또뭐 너무 한 시기만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재미도 없을 것이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지금까지 조홍식 교수님의 흥미진진한 프랑스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어떠셨나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잘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 주신 것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고울족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프랑스 땅에 국가가 창립이 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9세기경에 유럽 최초의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그 국가를 성립을 시키고 그 이후에 백년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힘으로 국가의 말하자면 역량을 더욱 굳건히 하고 16세기, 17세기에 말하자면 프랑스의 영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전제군주의 시기를 맞이했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또 유럽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비중을 더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영향을 받고 하면서 1, 2차 대전을 이제 겪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독일과의 영역의 관계도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그 1,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결국 주도권을 미소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설명을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프랑스가 이제 주도적으로 유럽 연합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 그 이후에 또 독일과의 어떤 그 주도권 싸움 이런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한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진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홍식 교수님을 잘 아는데요. 항상 어떤 질문을 드려도 항상 그 해박한 지식으로부터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그 강의만으로 우리가 조홍식 교수님을 돌려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선 그 슬라이드 상에는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 그 프랑스어로 하면은 그 시빌리자시옹하고 culture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civilization하고 culture죠. 우리가 보통 문화, 문명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인데 요 대립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먼저 요청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식 교수님, 지금 거기가 몇 시인가요? 예, 아침 한 9시 50분, 그러니까 10시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예. 파리에 계신데 이렇게 시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좀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 모시게 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거기 코로나 상황이 참 안 좋죠?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예, 여기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놀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확진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망자가 작년 시작해서부터 한 7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아니 뭐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위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뭐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낼 만은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계속 아무튼 건강 유지하시고 또 많은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시빌리자시옹하고 culture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그 발표 과정에서도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넘어갔죠. 솔직히 이 주제로 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답변을 뭐 좀 간략하게 뭐 간략하게 하다 보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나눠서 본다면은 시빌리자시옹은 보다 더 커다란 개념, 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culture라고 한다면은 시빌리자시옹보다 좀 어찌 보면 작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시빌리자시옹은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시빌리자시옹이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의 문화나 문명이 그 보편적일 수 있다. 세계를 인류를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암묵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좀 후발주자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에 속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선발주자의 것을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culture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culture의 원래 뜻은 문화라는 뜻도 있지만은 무엇인가 뭐 식물을 키운다든지 무엇을 재배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선발주자를 보고 따라가는 노력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시빌리자시옹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뭐 플루언트라는 영어를 한국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런 것을 시빌리자시옹의 개념에 가깝다 하면은 culture라는 것은 열심히 배워서 문법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논쟁이 18세기, 19세기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서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인들은 이제 시빌리자시옹 자신들을 시빌리자시옹이라고 규정하고 독일인들은 culture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디유가 얘기했던 그 상징적 폭력, 상징적 지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인들의 그 상하 개념을 독일 사람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culture 시빌리자시옹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한 것 또한
노버트 엘리아스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이 개념을 이제 이 개념에 주목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 라틴어의 그 시비스 시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시빌리타스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립 개념은 아무래도 야만이겠죠. 그래서 예, 그리고 자기네들은 문명화된 그런 국가의 시민이다, 이러는 이제 그 전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보편, 자기네 문화를 보편성인 문화로 규정하는 어떤 우월감, 이런 개념에 있고, 독일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걸 수용하면서 컬처, 경작이라는 뜻의 인류가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을 문화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 대립 개념을 가지고 독일과,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의 문화에 대한 태도, 접근하는 태도의 차이를 아마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두 번째는요, 그 우리가 그 브렉시트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이제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손실들, 그런 것이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영국은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갈 것인지, 또 프랑스는 EU 내에서의 지위가 브렉시트 이후에 물론 이제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최초의 프랑스가 꿈꾸었던 유럽의 대연합이라는 것으로부터는 이제 좀 멀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프랑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극복해 갈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매번 굉장히 거대한 질문을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영국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가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그 왜 나가게 됐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왜 브렉시트에 투표를 했는가를 보면, 브렉시트에서 나가면은 더 잘 살 수 있다. 그 복지를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또 다른 측면은 경제가 더 잘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하고만 그 무역을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랑 무역을 하게 되면 영국이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서 그러면 훨씬 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인들이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유럽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온다. 뭐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를 더 이제 발전시키고 이민을 중단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 브렉시트의 어떤 그 동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뭐 내용을 놓고 보면 이 정치인들이, 브렉시트를 주장한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게 현실은 또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영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지가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지가 좋아진다는 거의 논리는 뭐냐 하면, 유럽에 많은 돈을 줘가지고 유럽에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느니 우리나라의 복지에 그 돈을 쓰겠다라는 것인데, 그죠? 유럽에다가 주던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유럽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뭐 등등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국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유럽하고 무역을 하다가 이제 뭐 세계랑 무역을 하면은 더 좋아질 거다. 이건 뭐 꿈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사실상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 영국을 그 환영해 줄 것이냐, 영국과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무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영국이 유럽에 있을 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냐, 이걸 냉정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유럽은 27개, 28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영국 혼자 와서 협상을 하면은 양보를 많이 하지는 않겠죠.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속의 영국이라는 그 전략도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되더라도 10년 뒤 이야기지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민 문제를 보면 이민이 뭐 당장 중단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민이 유럽 때문에 오는 이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라든지 동구에서 오는 이민들이 있었지만 다른 제3세계라고 부르는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이민은 유럽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민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오히려 브렉시트 다음에 영국이 택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홍콩 시민들은 모두 다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중국과 이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정책을 택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민은 늘어나지 지금에 비해서 브렉시트로 인해서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외부적으로 본다면은 영국은 계속 꿈에서 깨는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브렉시트를 원한다고 투표했던 사람들은 이제 실망할 일만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프랑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이제 그 교차가 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국이 빠짐으로써 유럽이 쪼그라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유럽이 축소됨으로써 프랑스가 보는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축소되기 때문에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득을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 역사를 쭉 보면은 뭐 제가 이 강의에서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국은 유럽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거의 모든 유럽 통합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영국이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의 입장에서는 더 쉽게 어떤 유럽 통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균형이 잡힐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 EU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영국하고 관련해서 영국이 빠져서 프랑스가 좀 더 입장이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나라가 셧다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010년대 소위 유로 위기에서 제일 고생했던 나라들이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그 지중해 유럽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코로나19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 과정에서 유럽이 빚을 빌려서 유럽의 이름으로 빚을 빌려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을 했고요. 유럽 역사에서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유럽이 유럽의 이름으로 빚을 져서 돈을 빌려서 그 피해 입은 나라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정책을 택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획기적인 변화다. 혁명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마 영국이 있었으면 반대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지금까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공동의 이름으로 빚을 지면은 쓰는 나라들은 책임감 없이 마구 쓸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위기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독일이 돌아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나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지만
독일, 프랑스가 찬성하고 지중해 국가들이 모두 찬성하는 과정에서 이 나머지 반대하는 국가들을 우리가 이제 유럽 그 정오하는 사람들끼리는 짠돌이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쓰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을 어쨌든 소수로 만들고 그런 나라들도 이 받아들이게끔 수용하게끔 만든 그런 상황이 있고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 통합이 플러스가 된 진전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이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결국 0점대로 이제 내려 있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망국론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경제의 활력을 잃을 거고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 것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프랑스가 이 인구 위기를 예전에 앞서서 겪었는데 아주 훌륭한 정책을 통해서 지금은 유럽에서도 거의 그 1, 2위를 다투죠 아마 출산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돼서 성공한 예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매우 미흡한 그런 그 인구 정책은 지금 실효성이 너무나 없고요. 결국 프랑스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이 수당 문제, 가족 수당, 양육 수당이 문제와 또 타가의 문제가 저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애를 돌봐줄 사람이 그 친정부모, 시부모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믿고 맡길 사건이요. 최근에 또 정인이 사건까지 있어서요. 상당히 그 문제인데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그 동네마다 이제 타가 시설이 다 잘 갖춰져 있고 또 베이비시터가 또 잘 교육받은 베이비시터가 집에 와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저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이제 소박하게 드는데 배 교수님 견해는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인구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며칠 전에도 관련된 글을 하나 쓰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근데 2100년이 되면 지금 불과 80년 뒤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한 80세쯤 될 그때가 되면 중국의 인구는 14억에서 7억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지금의 이게 계속 추세가 계속 간다면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국도 올해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면서 독일하고 프랑스를 비교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농담처럼 뭐 독일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유럽의 중심이라 그래도 우리가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몇십 년만 기다리면 우리가 최강대국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인구 수를 유지할 것인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되면은 인구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다 보면 뭐 인구 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은 의학의 발전으로 점점 더 오래 사니까 고령화라는 거는 어찌 보면 선진 경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좀 독보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고 가장 큰 거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뭐 수당이라든지 타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의료
문제라든지, 그죠? 그 아이를 아무리 뭐 많이 낳거나 아이가 아무리 그 저기 심각한 병에 걸리더라도, 그죠? 의료 체계에서 충분히 그 커버를 해준다면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가뿐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이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두 공립이고 모두 거의 무료고 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낳고 안 낳고에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뭐 그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3명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 또래 친구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한 그렇죠. 명, 2명 이제 한국의 이 사례라고 보면 프랑스에서는 전부 다 3명이에요. 아주 놀랍게도 일종의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인구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건 이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중국의 그 통계를 2100년에 7억으로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죠 지금. 그 3억에서 몇 천만 명 정도 더 늘어난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이유는 이민 덕분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21세기는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고 물론 코비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라를 바꿔서 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훌륭한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이민 정책이 없다면은 그 나라의 그 인구 수준이나 경제 수준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점점 더 결국은 쪼그라들고 고령화되고 이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뭐이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은 여전히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고요. 반대로 놀라운 점은 이제 동아시아 사회는 그것이 뭐 한국이 되었건 중국, 일본이 되었건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거 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살면 사회 안정을 이룰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회가 안정될 뿐만이 아니라 너무 안정돼서 그냥 계속 주저앉는 그죠?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생각을 좀 더 개방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족 수당 문제 또 이제 타가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그 불가피한 이민에 대한 개방적 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동아시아의 그 말하자면 순혈주의 이걸 우리가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데 특히 그 한중일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이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요.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하고 한국, 중국의 차이? 저는 뭐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 한국이 가장 개방적이고 그 개방성이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소국으로서 이웃 나라에 비해서 소국으로서의 그런 입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동양에서 그래도 그 열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한다면 이제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물론 뭐 많은 마찰과 문제는 생기겠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혜롭게 어쨌든 관리를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에게 미래는 더 밝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강의와 함께 마지막에 생각보다 길어진 질의응답에 아주 성실하게 또 자세한 답변 해주신 우리 조홍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는 우리 조홍식 교수님을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도록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지금 이제 마감이 돼서 먼수아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조홍식 교수님한테는 먼주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네, 조홍식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국에 돌아오면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먼주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아주인 여러분, 오늘 조홍식 교수님 모시고 재미있는 강의 그리고 유익한 토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이 강의는 일정 기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저희 센터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놓치셨던 부분이나 혹은 다시 듣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업로드된 비디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